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그가 바로 한국인이라는 점이죠. 이 인물의 책이 쉬지 않고 팔리며 심지어는 연구 대상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을 지켜보던 한미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계 미국인 PTSD 치료 전문가 이즈미 요코입니다. 어느 날 저는 마지막 상담 세션을 마치고 사무실 창문으로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제양군인 병원 17층에서 보는 전경은 언제나 아름다웠죠.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10번째 세션에서도 존슨 중사의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담 노트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여러 분쟁 지역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상처 말이에요. PTSD 치료 전문가로서 매일 그들의 고통을 마주하는 일은 저에게도 작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잠시 괜찮으실까요? 문을 두드린 건 새로 온 한국계 환자 김민수 씨였어요. 그는 조용히 제 사무실로 들어와 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책은 한글로 된 만화책이었죠. 표지에는 갑옷을 입은 한 남자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김 씨는 지난 6개월 동안 심한 악몽과 플래시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눈빛이 달랐어요. 더 차분해 보였죠. 그가 떠난 후 호기심에 책을 펼쳐봤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함께 있어 내용을 읽을 수 있었어요.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물리쳤다고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한국식 과장이군. 저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아버지는 자위대 장성이셨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종종 말씀하셨어요. 조선은 언제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던 겁니다. 책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도쿄의 집, 할아버지가 무릎에 앉혀 들려주시던 이야기들. 대동아 공영권은 아시아를 위한 것이었다. 한국인들은 역사를 왜곡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죠. 한국인 환자들을 상담하면서도 그 편견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공감하는 척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과장하는군이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사무실 시계가 7시를 가리켰어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김 씨가 가져다준 만화책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책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했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워싱턴 기념탑이 밤하늘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라면, 정말 한 명의 제독이 압도적인 숫자의 적을 상대로 승리했다면,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TV에서는 미 해군 특집 다큐멘터리가 하고 있었어요. 채널을 돌리려다 문득 화면에 비친 전함들이 김 씨의 만화책과 겹쳐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책을 다시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에 조금씩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충성심, 전략적 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 분명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는 묘하게 진실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김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어요. 읽어보셨나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말했죠.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이순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한국의 민족주의적 신화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에 놀랐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을 연구한다는 기사, 서양 해군 역사가들의 평가, 심지어 일본 학자들의 논문까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군사전략 세미나 광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주제는 동서양의 해군 전략 비교 이순신과 넬슨. 순간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지시일까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세미나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미나가 열리는 조지타운 대학 강당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치료 연구 차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지 말이죠.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해군 장교들, 역사학자들, 전략 분석가들까지.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브레너 교수였어요. 브레너 교수는 무대에 올라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첫 슬라이드에는 넬슨 제독과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나란히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해군 지휘관을 비교해 볼 것입니다. 이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레너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많은 서양인들이 넬슨을 해전의 대가로 여깁니다. 그러나 제 연구에 따르면 이순신은 전략적 혁신과 리더십 측면에서 넬슨보다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영국의 국민 영웅보다 한국의 장군을 더 높게 평가한다니요. 브레너 교수는 이순신의 전략, 특히 하객진 전술과 거북선의 혁신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냉정하고 객관적이었어요. 과장이나 미화가 아닌 군사 전략의 관점에서 이순신의 업적을 평가했죠. 이순신은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비대칭 전략은 오늘날의 해군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메모를 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씀과 브레너 교수의 분석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너무 달랐거든요. 세미나 휴식 시간, 커피를 들고 전시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한 패널에는 명량해전의 지도와 함께 상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12척으로 330척에 맞선 전투. 그 숫자가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김민수 씨였습니다. 그도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거죠. 이지미 선생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김 씨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또 다른 사람을 소개했어요. 한국에서 온 역사학자 최태원 박사였습니다. 최 박사는 다정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이지미 씨, 심리학자이시면서 군사 전략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PTSD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니 군사 역사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심리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정신력과 부하들에 대한 배려는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세미나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일본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학자가 이순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했어요. 다나카 교수는 임진왜란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당시 상황을 분석했죠.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은 일본 해군 지도부가 과소평가한 요소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일본의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한 해군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이 오늘날 군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나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순신은 왕에게 충성했지만 더 큰 충성은 백성과 나라에 바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군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자료집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오늘 들은 내용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지미 씨, 다음 주에 한국으로 학술 방문을 갑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인데 관심 있으시면 함께 하시겠어요? 당신의 PTSD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머뭇거렸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복잡한 감정이 있었죠. 하지만 최 박사의 진심 어린 제안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생각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김 씨가 준 만화책,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 최 박사의 제안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제가 알아야 할 무언가를 우주가 계속 보내는 신호일까요? 아파트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 표도 예약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할 때였어요. 내 안의 편견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깨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조심해라.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한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최태원 박사가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친절하게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이즈미 씨, 한국은 처음이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박사는 운전하면서도 주변 풍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송도의 높은 빌딩들, 인천대교,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서해. 이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서울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한산도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한 외국의 역사적 인물을 탐구하고 있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걸까요? 서울의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최 박사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전통 한식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한국 음식을 맛봤죠.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최 박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즈미 씨의 아버님은 자위대 장성이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이즈미 켄지 씨인가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최 박사의 눈에 깊은 감정이 서렸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는데 일본에서 훈련받을 때 이즈미 켄지 중위를 만났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즈미 중위가 한국인 병사들에게 특별히 친절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인들과 교류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반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는 생전에 한국에 대해 많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최 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는 복잡합니다. 개인의 기억과 국가의 역사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그의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 사이의 간극을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산과 강을 보며 한국의 자연에 감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최 박사의 눈이 빛났어요. 이순신은 타고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인품이었어요. 그는 엄격했지만 부하들을 아끼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걱정했죠. 그는 계속해서 이순신의 생애를 설명했습니다. 시험에서의 불합격,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끝내 나라를 구한 위대한 승리까지. 그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뇌와 극복의 서사였어요.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이곳은 한산도 해전이 벌어진 곳과 가까웠어요.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바라본 섬들의 풍경은 압도적이었어요. 파란 하늘과 짙푸른 바다, 그 사이에 점점이 박힌 푸른 섬들. 저기가 한산도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하깃진 전법으로 왜군을 물리친 곳이죠. 바다 한가운데서 섬들로 둘러싸인 지형을 보니 이순신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좁은 수로와 복잡한 해안선은 분명 지역에 익숙한 함대에게 유리했을 거예요. 한산도에 도착해 이순신 장군의 사당을 방문했습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정신적 지주임을 느꼈습니다. 통영 한산대첩기념관에서는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볼 수 있었어요. 하깃진 전술의 모형과 거북선의 복원품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각 전시품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것이 거북선입니다. 세계 최초의 장갑함이라고 할 수 있죠. 등에는 쇠못이 박혀 있어 적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했고 용머리에서는 화포가 발사됐습니다. 저는 거북선 모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분명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최 박사님,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정말 그렇게 혁신적이었나요? 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단순히 용감하거나 무모한 것이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산과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그것이 서양의 군사 전문가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과장이 아닐지도 몰라.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할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제가 믿어왔던 역사에 대한 의심.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저는 이제 진실을 향한 여정의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했지만 이미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아침 일찍 우리는 한산도 근처 바다로 나갔습니다. 최 박사가 작은 어선을 빌려 직접 해전이 벌어진 해역을 돌아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이른 시간이라 바다는 잔잔했지만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즈미 씨,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하깃진 대형을 펼친 곳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섬들이 마치 자연의 요새처럼 해역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곳의 지형을 이용한 전략이라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최 박사는 작은 모형선들을 꺼내 바다 위에 띄웠어요. 빨간 배들은 일본 함대, 파란 배들은 조선 함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실제 전투 대형을 재현하며 설명했죠. 왜군은 여기서 직선으로 진격해왔습니다. 이순신 함대는 처음에는 후퇴하는 척했죠. 그러다 갑자기 하객진 대형을 펼쳤습니다. 모형선들이 마치 실제 전투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니 역사가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최 박사는 역사책에서 본 하객진 전술을 실제 지형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비자 대형으로 적 함대의 중앙을 파고든 후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좁은 해역에서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킨 천재적인 전략이었죠. 바다 위에서 직접 지형을 보니 이 전술이 왜 효과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미화된 영웅담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통영의 해양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선박의 복원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판옥선의 대포와 화살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 무기들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한 전시관에는 이순신의 전투 일지인 난중일기의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일부를 번역해 주었어요. 오늘 적선 11척을 격파하였다. 아군의 피해는 경미하다. 하늘의 도움이다. 그의 기록은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과장이나 미화 없이 사실만을 담담하게 적은 문체였어요.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과장된 영웅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박사는 저를 작은 언덕 위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는 한산도 해전이 벌어진 바다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풍경이 압도적이었어요. 이즈미 씨, 이곳에서 수백 년 전에 벌어진 전투가 한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과 매우 다른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 말에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략과 결단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검증된 역사라는 사실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과장이 아닐지도 몰라. 그날 밤 숙소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와 오늘 내 눈으로 본 증거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역사가 편향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펼쳐 이날의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군사 전략가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이순신. 그의 전략은 단순한 용기나 행운이 아닌 치밀한 계산과 지형 활용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타이핑하던 손가락이 멈췄어요. 문득 워싱턴의 환자들, 특히 김민수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가 이순신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얻었다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어요.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것은 PTSD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강력한 위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진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순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 명량해전이 벌어진 곳이었어요. 차 안에서 최 박사는 계속해서 이순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명량해전은 이순신의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함을 상대했어요.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승리죠.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미 한산도에서 본 증거들이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으니까요. 최 박사님, 정말로 그렇게 압도적인 숫자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울돌목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순신은 자연을 자신의 무기로 활용했어요. 울돌목의 빠른 조류는 마치 보이지 않는 군대와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때로 승자에 의해 쓰인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수백 년의 시간을 뚫고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진도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였지만 오히려 그 분위기가 명량해전의 긴박함을 더 잘 전달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곧장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놀랐어요. 마치 1000마리의 말이 달리는 것 같은 요란한 소리였습니다. 최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이 소리가 바로 울돌목의 이름 유래입니다. 울다의 울, 즉 바다가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울돌목에 가까이 다가가니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해협이 너무 좁아 조류가 엄청난 속도로 흐르고 있었어요. 물살이 바위에 부딪히며 거품을 일으키고
소용돌이가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즈미 씨, 이곳의 조류 속도는 시속 20km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조류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곳에서 배를 조종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최 박사는 울돌목 전망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협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어요. 이순신은 이 좁은 해협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이 물살에 익숙했지만 일본군은 그렇지 못했죠. 게다가 이곳은 하루에 2번 조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순신은 그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전투를 시작했어요. 전망대에 전시된 명량해전의 모형을 살펴봤습니다. 12척의 조선 함대가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한 상황이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 숫자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최 박사님,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이 해협의 특성 때문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 환경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순신의 리더십이었어요. 당시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직후였고 조선의 수군은 거의 전멸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남은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정신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상담하는 PTSD 환자들도 그런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울돌목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실제 전투가 벌어졌던 바다를 바라봤어요. 빠른 조류, 좁은 해협, 그리고 주변의 지형이 어떻게 이순신의 전략에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기함을 맨 앞에 두고 돌진했습니다.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였죠. 적의 포격에 여러 번 맞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기념관에 들어가니 당시 사용된 무기들과 갑옷, 그리고 전투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구석에는 이순신이 명량해전 전에 썼다는 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그 시를 번역해 주었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려 해도 살 길은 있으리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념관을 나와 울돌목의 바다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의지와 전략이 역사를 바꾼 장소였어요. 최 박사님, 일본에서는 이 전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공식 역사서에도 명량해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 마이너스 소수의 조선 함대가 다수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는 점 마이너스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어왔던 거지? 할아버지의 이야기, 어릴 적 배운 역사,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흔들리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최 박사에게 솔직하게 물었어요. 저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의 역사 주장을 과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박사는 와인잔을 들며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즈미 씨, 역사는 사실의 집합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증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내 안의 편견과 마주하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소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순신도 별을 보며 내일의 전투를 계획했겠죠. 시대는 다르지만 인간의 고뇌와 희망은 같은 것 같았어요. 내 환자들처럼 이순신도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을 테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할 차례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명량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아직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최 박사도 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한 듯 중간중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 외에는 대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대문형무소로 향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이런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했거든요. 서대문형무소 정문에 들어서자
옛 건물의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색빛 벽돌 건물은 말없이 그 시대의 아픔을 증언하고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이곳이 1908년에 지어져 1987년까지 교도소로 사용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즈미 씨, 이곳은 한국인들에게 식민지 시대의 고통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최 박사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전시관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독방을 재현한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 바닥에 놓인 작은 매트, 그리고 창문 없는 어두운 벽. 그곳에 갇혀 있었을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전시실에는 고문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냉정하게 설계된 도구들, 그것들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관순이라는 어린 학생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17세의 나이에 이곳에서 숨을 거뒀어요.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에 가슴이 저며왔어요. 그녀의 나이에 저는 도쿄에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 다른 운명이었죠. 형무소 안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벽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들의 글귀, 그들이 남긴 마지막 편지, 가족들의 증언. 이곳은 단순한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처였습니다. 제 직업이 심리 상담사였기에 이런 역사적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한국인들에게 이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는 길에 한 여성 가이드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최 박사와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영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친척이에요. 최 박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심리 상담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후손을 직접 만나다니요. 우리는 형무소 내 작은 카페에 앉았어요. 김지영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즈미라는 일본식 이름을 갖고 계시네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진 않아요. 당신의 나라가 아닌 당신의 진심을 원합니다. 그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 안에 있던 죄책감과 방어적인 태도가 그녀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지영 씨는 계속해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것은 교과서나 박물관에서 배울 수 없는 가족 내에서 전해 내려온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열사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이토록 벅차고 행복할 줄 몰랐다. 그녀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싸웠습니다. 김지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는 단순히 승자와 패자의 기록이 아니라 개인의 삶과 고통, 그리고 희망의 총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제대로 마주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도요. 대화를 마치고 헤어질 때 김지영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즈미 씨, 당신이 이곳에 와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석양이 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역사적 피해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인간으로서 진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일기처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했다. 역사의 상처를 직접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 고통은 필요한 것이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한쪽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았는지 깨닫게 해주었으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워싱턴의 김민수 씨였습니다. 그는 제 여행이 어떤지 궁금했나 봐요. 간단히 경험을 나누었더니 김 씨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한국에 직접 가보신다니 놀랐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보고 느끼니 다르더군요. 이순신의 리더십과 전략은 정말 놀라웠어요.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 그리고 김지영 씨의 말. 당신의 나라가 아닌 당신의 진심을 원합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역사는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최 박사는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워싱턴의 PTSD 환자들이 생각났어요. 특히 전쟁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순신의 이야기가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영웅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워싱턴 DC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이순신 관련 서적, 전투지도,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에서 구입한 역사책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시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씨의 상담 일정이 있었어요. 그는 제가 한국을 다녀왔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더 밝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이지미 선생님, 한국 여행은 어떠셨어요? 그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특히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를 방문한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죠.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매우 달랐거든요. 김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제 책상 위에 놓인 이순신 관련 책을 보더니 더 기뻐했어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정신이 우리의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세션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상담사가 아니라 함께 역사를 탐구하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김 씨의 PTSD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순신의 사례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순신도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거예요. 억울한 옥살이, 가족의 죽음, 동료들의 배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했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제 악몽도 줄어들었고요. 세션을 마치고 나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PTSD 치료에 역사적 영웅들의 사례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어떨까? 특히 이순신처럼 극한의 역경을 이겨낸 인물들의 이야기는 환자들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동료들과의 연구 모임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는 표정들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과 김 씨의 사례를 설명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코, 그거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역사적 인물의 회복 탄력성을 현대 PTSD 치료에 적용한다니. 미 해군사관학교와 협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료의 제안에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이건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라 리더십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미 해군사관학교의 심리학 교수와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즈미 박사님, 다음 달에 열리는 군사 리더십 세미나에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PTSD 치료와 이순신의 리더십을 연결한 연구는 매우 혁신적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연구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한국계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향군인들에게 이순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의 사례는 압도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완벽한 예시였어요. 세미나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날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살아계셨다면 제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놀라시겠지만 결국은 이해해 주셨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도 결국은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으니까요. 세미나 당일 강당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해군 장교들, 심리학자들, 역사학자들까지. 발표를 시작하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오늘 이순신 리더십이 현대 PTSD 치료해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순신은 더 이상 한국만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는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한 해군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이즈미 박사님,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이순신을 연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순신의 업적을 한국의 과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직접 증거를 보고 연구한 결과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객관적으로 뛰어난 전략가였고 그의 리더십은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 순간 강당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특히 일본계 미국인 심리학자가
이순신 연구라는 주제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이것이 역사적 화해의 작은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했어요. 한 달 후 제 연구는 국제 PTSD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이순신 리더십과 현대 트라우마 치료 문화 간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이 논문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인정한 것뿐이었지만 그것이 오랜 역사적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김민수 씨가 상담실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저 이제 약을 줄였어요. 악몽도 거의 사라졌고요. 그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아니라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는 미소, 더 편안한 자세, 그리고 눈빛에 깃든 평온함. 그것은 의학적 치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트라우마가 저를 정의하지 않도록요. 김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자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제 연구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일본계 미국인 심리학자가 말하는 이순신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였어요. 이즈미 박사님, 당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문화적 화해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따랐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이순신이 한국의 신화적 영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가 객관적으로 뛰어난 전략가이자 리더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발견인 동시에 개인적 여정이기도 했어요. 인터뷰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 BBC, 일본 NHK까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왔어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는 특히 긴장됐어요. 할아버지 세대의 시각과 제 연구 결과가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 언론도 매우 개방적인 태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이즈미 요코 박사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한일 관계 개선에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 일은 단지 진실을 인정한 것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병원에서는 PTSD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역사적 영웅을 통한 회복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었죠.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순신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역사적 인물들의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고 그것을 현대 트라우마 치료에 적용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어요. 저는 매달 한 번씩 그곳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전략, 한산도 전투의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어요. 이순신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깊은 인간애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전쟁 중에도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고 부하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현대 군사 리더십에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의 유관순 기념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역사적 치유와 화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강연 전날 서대문형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번 방문과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죄책감이나 불편함보다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유관순 기념관에 들어서는 순간 김지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 기념관의 큐레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즈미 박사님,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의 연구와 용기 있는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기념관 중앙홀에서의 강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객석에는 역사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역사적 진실이 어떻게 현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순신과 유관순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인함, 희생,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죠.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수감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역사는 미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강연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 다시 유관순 기념관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조용히 추모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유관순 열사의 동상 앞에 서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어요. 진실은 때로 마음을 찢고 나서야 꽃을 피운다. 그것은 제가 이 여정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김민수 씨가 건네준 한 권의 만화책에서 시작되었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첫날, 책상 위에는 새로운 환자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 청년이었어요. 그는 가족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정체성 혼란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여정을 걸어왔으니까요.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여정을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순신과 유관순, 그들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어요. 진실을 위해 싸우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등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아닌 당신의 진심을 원합니다. 김지영 씨의 그 말이 다시 한번 가슴에 울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국경과 역사를 넘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 전 세계에서 예상치 못하게 한국의 이순신 장군에 대해 크게 조명되어 책이 쉬지 않고 팔리며 연구 대상까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 이순신에 대해 연구하게 되면서 편견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